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아스카 지역을 답사하고 왔는데요. 이제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만 보던 아스카 문화 실체가 뭘까요? 과연 저기는 백제 문화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실제 대화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화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그 부분을 남겨놓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아스카 지역 이번에 답사하는 코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가는 데를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앞에 장면으로 남겨놨습니다. 치카츠 아스카 박물관이라 가지고 아스카 지역을 이제 저 산을 넘으면 아스카인데 보면요. 자, 아스카 가기 근처의 박물관이라는 뜻으로 치카츠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저 박물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 행사는 이제 대한학술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생의료재단에서 후원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의 나라는 우리 한국의 원래 언어죠 보면요. 나라, 아스카 지역, 이 문화 지역에 주인공이 누굴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판단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박물관 주변에 산이 있죠 보면요. 저 산에 고분군이 수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백제인들의 무덤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일본 학자들도 저 백제인들이 이 열도로 와서 백제가 개척한 적이라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백제가 망한 뒤에 와서 살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살 돌려놓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저기는 백제인들이 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 와서 살았던 지역이 아니라 백제의 개척자들이 와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는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아스카 문화의 주인공 그리고 전방후미의 주인공이 누군지 유물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신 다음에 이제 이 문화를 가시려면 나라 지역 이렇게 가시려면 바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서 내리셔 가지고 이제 그 지역 답사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답사 뭐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 주시면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단체를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추천해 놓겠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이제 바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바로 현장으로 바로 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좀 뭐 한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요. 여러분들 간사이 공항이 빠져나오는 데는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인천공항처럼 빨리빨리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롭게 진행하니까 참고를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간사이 공항 국제공항 밖의 모습입니다. 한가롭죠. 한가롭고 안에는 좀 복잡한데 밖은 이렇게 좀 한가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답사절에 가려면 기본적인 문화권을 알아야 되겠죠.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 지도 보시면 원래 일본 역사는 여러분들 오른 왼쪽 끝에 있는 히미코 이항이 원래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정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히미코 이항인데 일본에서는 저희 여왕보다는 누굴 강조하죠 보면요. 여러분들 오사카 쪽에 지금 나라 지역, 저 야마토 정권이 있는 지역에 일본 서기에 있는 신공항후 천황들 이야기를 강조하죠 보면요. 왜냐하면 히미코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일대 천황 신무 천황이 원래 대마도 큐슈를 통해 가지고 열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있는데 이걸 강조를 안 합니다. 이게 동진의 기록이라 하는데 보면요. 이래 버리면 일본 문화는 결국은 동쪽에서 들어왔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잘 안 필요하고 있죠. 특히 그 정한론자들은 절대로 이런 걸 언급을 하지 않고 마치 뒤에 보면요. 야마토 정권에서 서로 진격한 문화로 그래서 나중에 바다를 건너서 뭐죠 보면요.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라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일본의 지금 정한론자 극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자, 일본은 초기 여러분들 보시면 야마토 정권 위치 보시기 바랍니다. 야마토 정권은 여러분들 저때 오사카, 뭐 큐슈 이런 것을 정복한 지역이 아닙니다. 야마토 정권은 뭡니까? 저쪽 조그만 지역이 어떻습니까? 소국이었고 주변에 1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100여 개의 나라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정권이 야마토 정권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도그리 야마토 정권을 지도그리라니까 어떻습니까? 저 나라부터 큐슈까지가 다 야마토라고 동북부가 역사자들에서 47억 지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야마토는 그 정도의 권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그리느냐? 그 일본이 바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전라남북도 즉 경상도를 식민지 삼았다는 걸 논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야마토 정권이 바로 나라에서 큐슈까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 그리줬습니다. 47억 지도에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보면 그죠? 자, 이런데 폐기까지 됐는데 보면요. 하지만 그것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 일본은 원래 야마토 정권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되죠 보면요. 왜 한반도에서 건너온 구구르백제 신라 가야에 어떻습니까?
항상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정권이 통일국가가 들어섰는데도 항상 눈치를 봅니다. 자, 야마토 정권. 자, 저 역사에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이제 초기 역사에 히미코를 어떻습니까? 히미코 여왕의 역사를 큐슈 쪽의 역사를 빼고 이제 자기들 일본 역사의 뿌리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아스카 비조 문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스카 시대는 592년부터 710년, 그 나라 시대를 710에서 794년,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시대로 가는데 보면요. 일본 국호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때죠, 보면요. 나라 시대부터. 그런데 그 나라의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보면요. 단지 뭐 일본에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가서 나라를 어떻습니까?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일본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고 이제 여러분들 가셔야 되고요. 오늘 보시는 책은 아스카지 시대에 상징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벽화입니다. 645년 연호를 사용하죠. 그 연호가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 정권, 아스카 시대, 비조 문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부산에서 대마도 거쳐서 일본의 아스카까지 가는 거 보십시오. 옛날에 배를 타면 바로 코스가 일자 코스죠. 저 코스입니다. 저 코스가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강개토항 비문에 글자가 지워진 그 지명이 저쪽 지명이라는 겁니다. 저 코스를 따라서 강개토항이 어떻습니까? 대마도를 건너서 일본 열도를 쳐가지고 오사카까지 왔다는 그 기록, 그 한자가 강개토항 비문에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가 도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를 어떻습니까? 가야의 본부를 세우고 백제신라를 무릎 꿇린다. 이런 식으로 강개토항 비문을 조작했죠, 보면요. 원래 강개토항 비문의 글이 조작되기 전에 탁본을 본다면 어디로 옵니까? 보면 계유서 선생의 탁본이라든지 이류 선생의 아버지가 따는 탁본을 본다면 바로 강개토항이 어디로 옵니까? 저 코스를 따라서 여러분들 나라 지역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그 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평정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해로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분들 빨간 표시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오사카 그쪽 지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전방 후원묘입니다. 전방 후원묘가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왼쪽 그림은 바로 전방 후원분 중에 검은색이 뭐죠? 보면요. 300m 이상이 되는 대형 고문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나라 지역입니다. 나라, 아스카 이쪽 지역. 나라, 아스카 이전의 문화의 주인공들이 저기에서 아주 강력한 집단들이 살았다는 것이고 보면요. 자,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전방 후원묘가 모여있는 상태, 200개 이상의 큰 동그라미.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기, 분포, 크기를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많은지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나라 전남 지역의 전방 후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꼬물꼬물 카드를 내세웁니다. 왜? 전방 후원은 일본 거다. 그래서 저기는 외인들이 살았다. 그래서 광주, 전주, 강주, 나주, 뭐 영산강, 저 목포, 여기까지 강진 전부 다 뭐다? 외계의 후손들이다. 라는 논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서 살짝 끼워가 넣으려 했죠. 지금 도민들이 막아서 다행인데 보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저 논리를, 학자의 논리를 가지고 세우지 않으면 또 그 꼬물꼬물 나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방후문 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간판을 보실 수 있는데, 그 간판의 전방후문 연대기는 대부분 조선 정독부 학자들이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방후문을 설정했던 것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전방후문 연대기를 한국보다 아주 더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만든 것처럼 연대기를 다 올리는데, 한국의 전방후문은 절대로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주장한 그대로는 어떻습니까?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보면요. 일본의 전방후문은 연대기가 계속 오래되고, 우리나라는 전방후문 저 뒤에 나오는 거. 그러면 결국 뭐냐? 전라도는 뭐다? 외인들이 와서 살았던 지역이라는 그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뭡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방 후원묘에서 발굴되는 유물하고 일본에서 발굴되는 전방 후원묘 무덤에 발굴되는 유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연대기를 맞출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안 맞춥니다. 그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방 후원묘 연대기가 일본하고 거의 가까워져 일본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논리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첫 이제 건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치카츠 아스카 역사 박물관이랬죠. 이 박물관을 건축한 양반은 세계적인 건축가 바로 안도 다다오입니다. 건축 세계 아시는 분들은 뭐 필수로 꼭 알아야 될 인물 중 하나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1994년에 이분이 설계한 거 보면요. 일본이라 미워하지 마시고요. 뭐 예술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만큼 학자가 뛰어나면 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 안도 다다오가 이제 근처인데, 저 보시면 제가 처음 가보니까 시멘 발라놓은 거 똑같아요. 그냥 시멘 벽돌 공장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 저쪽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상징하기 위해서 벽돌처럼 저렇게 해놨는데 너무 딱딱한 느낌. 계단만 쫙 쳐놨는데 저는 시멘트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 철학을 다 심어놨더라고요. 자, 안도 다다오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의탁을 해가지고 지은 건축물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명한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주도라든지 LG 센터라든지 보시면 제주도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져 보면 원주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 해화동의 건물. 저 이제 안도 다다오의 철학은 여러분들 보시면 반드시 물을 끼고 그다음 빛을 강조한다는 거. 그런 쪽으로 건축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세계적 석학이 말 그대로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한번 가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 말은 이제 끝내고 현장 답사 영상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 고대 역사의 심장부 현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담지 못한 내용은 PPT로 다시 빼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역사는 고고학과 인문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보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고대 역사의 일본 역사의 심장부 현장을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여러 시리즈로 보신다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 처음 보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일본 간사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간사이 공항.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 답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 현장 하나하나를 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동을 이제 하겠습니다. 아스카 박물관으로 이동 중. 아스카. 네. 여러분들 저 앞에 보이는 산 있죠? 네. 저 산, 순맥 같은 거. 저 뒤에가 나라예요. 저 산이 다카야스야마라고 그래가지고, 네, 고안산. 근데 산꼭대기에 백제식 산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스카 나당연합군이 아스카로 들어올까봐 최후 방어선을 저 산 위에다 쌓은 거예요. 저 다카야스야마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마 이쪽이죠? 들어가는 게요. 치카스카가 저쪽이 야마토가와라고 있는데, 야마토가와가 이제 바다로 나오는 강인데, 옛날 교통의 요지였어요. 여기 바다에서 아스카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인데, 딱 거기에 뭐가 버티고 있냐면은 곤지왕 시사가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갈 건데, 거기서 왜 곤지왕 시사가 가장 1급지에 있느냐,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멀지 않은데 응신천왕릉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응신천왕릉이 곤지왕자 무덤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엄청난 얘기지. 이거는 죽었다 깨는 누구한테 들었었는 얘기야. 이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곤지왕, 을하왕. 그렇지. 을하왕은 내일 가고. 그러니까 곤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왕자예요. 왕자. 근데 왜 이번에 와서는 왕이 됐냐 이거야. 신분이 상승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백제하고 야마토와의 이제 소위 말해서 국제관계에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 곤지가 이제 문주왕의 동생이냐 아들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있었거든. 본지 왕자를 때 본지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황당원 씨 어떻게 생각해? 왜 본지 왕자가 이런 왕이 됐을까? 일부러 문화왕도 이쪽으로 와서 왕족으로 대우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넘어와서 왕족이 된. 아니 신분이 왕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불렸다니까 왜 왕이 됐냐 이거지. 왕족을 떠나서. 왕족인데 왕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빨리 답변해야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 찍고 있다 지금 빨리. 다 보여주려고 그래. 이호가 담론계는 담너의 왕 아니야 담너의 왕. 응? 강로? 이따 치카스카 박물관 설명할 텐데 네. 치카스 박물관이 5세기 요쯤 안에서 이제 가와치 정권, 가와치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오사카 지역에 한 100년 동안 갑자기 일본 왕조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게 이제 6세기가 되면은 다시 아스카로 들어가는데 그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치카스카 박물관이에요. 특히 오늘 가면은 치카스 박물관에는 다이센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인덕천왕릉이라고 불렀는데 다이센능을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이센능이 고대 한일 관계에 많은 거를 많은 비밀을 안고 있는 비밀의 고분이에요. 피라밋,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몇 배 커. 이게. 찍는 거야 지금? 아이씨, 계속 말해야 된단 말이야? 야, 좀 씌우면 됩니다. 아니요, 더 연기하면 되고. 아니 그러면 내가 머리 아프니까 이걸 해야 돼. 일본 도서를 고집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겠지만은 이거 다 되나 보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까? 자, 오늘 치카스카 박물관에 가서 다이센능 모형을 볼 텐데 현장에 가서 그 사이즈를 봐도 정말 놀랍고 모형을 봐도 놀라워요. 근데 이렇게 초대형 고분이 대략 400년대 5세기죠. 400년부터 500년 사이 그 1세기 동안에 대략 이 오사카 지역 여기에 조용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가야사학계에서 내가 본 그래요. 이 당시 일본에는 엄청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초대형 고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그만한 고분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은 제국이었고 한국은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주류사 쪽이니까 가야사학계에서 갑자기 인나일본 무서를 자꾸 들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산강 유역 쪽에 장고봉 고분 내지는 전방 후원본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한 16개가 현재까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외계 고분이라고 분명히 인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치카스카 박물관 가면은 한의화가 있을 텐데 토영토기죠. 토영토기가
이 테두리 쪽에 이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방 후원본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강대한 중앙집권적인 제국이 있었고 그 세력이 한반도로 투사되었다, 프로젝트 되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 유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리학께서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전제 제국이 있었고 한국에서 그런 일본 외계 부분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는데 다른 얘기를 주로 하죠. 이제 지명을 일본적인 지명을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논문들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우선 그 영산강 유역하고 그다음에 그 해남인가 남해인가 해남 쪽인가 그쪽에 장공 부분이라든가 전방 후원본들이 그 발견은 됐는데 주리학께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야는 보통 낙동강 중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생뚱맞게 영산강 지역하고 이 전라남도 끝에서 발견이 되니까 이게 그 기존 통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애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부서라고 자꾸 링크해서 자꾸 생각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나의 영역을 전라도까지 끌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임나의 사회라든가 반파라든가 이런 얘기들, 남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답사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5세기죠. 5세기부터 6세기 중반. 5세기부터 6세기 중반에 도대체 한반도와 이 일본 열도 간의 국제관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두 개의 경합학설이 있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이 일본에는 이미 이집부터 야마토 왕권이 세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제국이 있었고, 이게 백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한반도에 투사를 해서 4세기 말부터 6세기 중반까지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세력을 영향권 하에 두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식민통치기구도 있었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부자력이 들락달락했지만 임나 일본부 실체는 무역기관이거나 외교사절이었다. 그런 식으로 뭐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이 군사력을 한반도로 투사했다 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 가야설이라고, 임나 이퀄 가야라고 하는 대전제 근거에서 이제 야마토 외가 또 강대한 세력이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왕권이죠. 왕조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백제가 야마토 왕권과의 유착 관계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주류학계의 통설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학설이 그게 이제 임나 제1번 열도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건 뭐냐면은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음으로 흐르는 게 상식인데
뭐 다른 거 다 빼고 3세기부터 6세기 사이 7세기까지의 당시의 기술력의 총 집합체는 제철 기술이었다는 제철 기술. 요새로 보자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거 비견할 수 있는데, 이 가야나 백제는 이렇게 제철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적일 수밖에 없고, 일본에는 7세기, 제가 연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7세기 초가 돼야 겨우 사금을 가지고 철을 만들었다고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 문화 흐름을 보면은 이제 가야가 우수한 제철 기술로 이제 3세기 이전에 교슈를 원점으로 해서 세력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3세기 말에 만주에서 서부여 세력이 백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왔고, 그랬다가 5세기 400년이죠. 400년에 호태왕이 친정을 하면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백제의 용병 역할을 했던 외 근거지를 무력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상륙을 했다. 대마도, 그 다음에 규슈, 심지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여기 오사카까지 호태왕 수군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야마토 왕권을 항복을 받고, 야마토 왕권이 한 그 이후 100년 혹은 512년인가 529년인가 이화의 반란이라고 교수 쪽에서 나는데, 그 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야마토 왕권이 백제와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그 어떤 와싱상담의 시기였다. 한 120년 기간이. 하지만 고구려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왜냐면 고구려가 대마도를 탁 길목을 틀어지고 임나 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요 길목에다가 다 고구려 세력을 심었기 때문에 백제와의 교통로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야마토에는 고립된 상태에서 고구려의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실력을 축적하는 한 120년 기간이 있었다. 그러다가 백제가 남조하고 동맹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대륙 쪽에 근거지를 확보하면서 백제 힘이 커지죠. 무려 성왕 때. 그러면서 백제가 다시 외와의 교통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고, 그게 이화의 반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5세기 전체는 고구려 패권이었다는 거죠. 이 지역이. 동북아시아가.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야마토웨가 주인공이었던 임나 일본 부설, 또 하나는 고구려 패권하에서 야마토웨가 소위 말해서 절치부심하면서 와싱상당 힘을 키우던 그 시기. 하지만 대마도의 길목을 딱 틀어지고 있는 고구려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던 그 시기로 이제 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경합학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우월한 학설인가를 한번 냉철하게 검토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개 학설을 놓고 어느 쪽이 더 근거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이센 능의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돼요. 그래서 일본 부설 쪽으로 자꾸 이렇게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입장을 완전히 틀렸다라고 우리가 못 받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합학설을 놓고 대등하게 비교해가면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답사의 전반적인
핵심입니다. 두 개의 경합학설 간의 대결이에요, 대결. 오케이 목장의 대결.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여전히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판단하는 자료라 그럴까 근거가 많이 제공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목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잘 지금 소화를 했는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 일본에 와서 처음 여러분들 가는 박물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스카 문화, 저 산을 넘으면 아스카 문화 지역이 되는데 그 근거리 있기 때문에 근아스카 박물관이라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산 보이죠? 산이 전부 다 이제 고분군입니다. 고분군이고요. 이 고분군의 주인공이 전부 다 백제기라는 겁니다. 백제기가 여기 누워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주변 산이 전부 다 이제 고분군이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형태로 지은 지금 여러분 박물관 형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박물관입니다. 그냥 시멘트 아닙니다. 이 박물관 형태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스카 근처의 박물관이라 해서 군아스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요. 박물관 형태가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금방 수업료를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이제보다 백제기의 무덤이고요. 주변이 백제기 무덤이고 그 앞에서는 아스카 근처의 박물관, 근아스카 박물관입니다. 자, 이게 이제 토기 나온 거 제일 한 모습. 토기 제일 모습. 이 주변의 입지적 조건. 쭉. 자, 지금 발굴된 유물 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아스카 저 산을 넘어가면 지금 아스카인데 아스카 앞쪽에 근처에 있는 지금 박물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양도를 딱 재현하는데 이게 다 백제의 무덤입니다. 다 백제의 무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예 언급을 좀 안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고분군이 전부 다 백제고요. 백제 고분이고 저 산을 넘으면 지금 모양도 산을 넘으면 바로 아스카 지역이 됩니다. 여기는 아스카 앞쪽 근아스카 지역입니다. 지금 칠지도 모양도 포터 예. No, right, right. 예. 앞에 보여드렸던 패턴들이 보이죠?
백색의 유물들이 있다. 이게 한두대도 같은 것들. 한두대도의 이 안에 이 용이라든가 용봉을 해석을 못해요. 여기. 그 다음에 이런 구명, 이 신발 같은 게 고구려 백색의 유물이고, 그리고 이식들. 근데 4세기하고 5세기가 좀 다르고 6세기가 달라요. 분절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5세기 때 국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건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세기, 6세기 넘어가서 완전히 100세기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때가 5세기까지, 4세기까지는 직접 통치하지 않다가 5세기부터 직접 통치하고 6세기 와서는 뭐 완전히 그냥 자연왕으로 숨는 것 같아요. 야마토 왕은. 본지왕이 다 요시예요. 본지왕 이야기가. 우리나라 백제박물관에 온 건하고 똑같네. 그리고 이거는 한식 속의 필수이죠.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백제제를 얘기하는 거고 백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방송에서 노래한 가와시 지령의 후기. 이 지령이 가와시 왕조가 여기서 나와요. 이거 백제제죠. 이거 백제제 후기고 그런 것들. 바로 1세기부터 생명의 속성이 들어오는 생명의 속성은 옆으로 나는 옆으로 오는 건데 이제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불식 돌방 무덤. 전형적인 백제에서 백제의 토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제 백제 무덤 생일식 석실 보시면 구분, 이게 백제의 바로 구분입니다. 백제의 토기. 이번에 고분군 보겠습니다. 이름 구분 형태로서 휴산동 고분군에 나오는 그런 철모. 자, 여기는 바로 성덕태자 묘입니다. 묘 지금 발굴 형태. 자, 석실에 대한 모습, 성덕태자의 석실 관의 모습입니다. 백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여기 발굴되는 기와 형태. 거의 백제 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문자시대.
앞으로 나갈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보이고. 여기 나갔을 때 고위 대여대 출신이 누구 백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많잖아요. 가와시 집중이 백제 사람 말할 때 백제가 많. 우리가 백제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데니까. 사진 찍어보고. 이 시대도 이 성산 시절에도 실질적으로 저기 백제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숙제한다고 다 백제계예요. 그냥 여기에 기대하는 야마모토 왜 여기에 대한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고 야마모토 왜? 야마토, 이게 야마토예요. 야마토 뜻은 뭐지? 제일 많이, 이게 이제 가만히 뜻이 조광 때의 복장. 자, 우리 한의화 나온 내용 된 거, 그리고 주변에 발굴된 한의화 모습이 대단히 큽니다. 다양한 청동거울 엄청나게 나왔네. 크기도 엄청 크고. 이건 다른 셈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거는 거울이. 아니요, 적국이 여러 개 있어요. 요런 튀어나온 거. 적국, 이것도 적국지 같은 건데, 세무는 이제, 무늬가, 쟤는 앞에서 지금 안 시켜요. 여기서 시켜요. 여기 발굴된 폭이 술목. 가 1m 이상 다 큰 한의화, 규모가 큰 한의화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발굴된 한의화를 다 해놨는데 이것은 건재 제 키위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한의화입니다. 자, 위에가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형태가 있고 또 전방 후음에서 나온 건데 보면요, 쭉 보시고
자, 이런 형태로서 쭉 여기서 발굴된 한의화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믹한 것도 있고. 눈 모양을 보면은 진짜 분명히 국방계인 거예요. 코가 높잖아요. 눈이 딱 찢어지고. 이게 바로 이게 이걸 사람을 다 코 대형 부분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요거 사진 찍어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부여박물관에 가봐요. 이거 비교해 보라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묘지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홀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 여러 대대로 계속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헛반들에서는 헛반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작은 부분들은 3단 그런 규칙을 안 지켰나요? 이건 대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자신들이 가족이라서